네, 2015년 연말 정국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차 개각 단행,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로 보고요. 먼저 야당의 반응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개각을 할 때마다 야당이 칭찬을 크게 못 해드리는 것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들의 야당의 비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쫓긴 총선 지원용 개각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당의 비판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수 언론의 대체적인 기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정책이 수장인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수장으로 교체한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조세와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위기 시대라고 하는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인가, 적정한 인물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사회부총리 역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교수신데 이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이런 아주 첨예한 사회 갈등을 잘 풀어내기에 적정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지 또 걱정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되게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어쨌든 저희 야당으로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는 아주 전문성 있는 인사인지를 한번 자세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잡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는 국무위원들은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4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지금 개각을 하지 않으면 장관들 공석 사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신 것 같고 이번 개각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 4년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안배를 적절히 한 것 같고요. 예.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우는 사실은 당에서 대변인 또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조세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신중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여러 가지 이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임기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국내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과 전문성이 충분히 살리는 이런 개각이었다고 보고요. 예. 또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도 교육부 장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습니다만 역사 교과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 교육계에 대한 여러 가지 대학 구조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대 교수였습니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가 충분히 이런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강은희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도 당에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만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인사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한 분들로 했다.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를 아주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한 개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초씩 반론 기회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문회 아까 이제 그렇습니다. 보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문성과 각 그 부처를 잘 장악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총선 전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확실한 당내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초점이 되는 그런 전문성에 관한 분야를 확실히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왕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개각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잘 통과하시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만 예.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일성으로 하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어떤 이런 전국의 어떤 방향을 크게 흔드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이 소위 초이노믹스가 정말 어떤 사회 양극화를 더 초래하고 또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한번 큰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기를 유일호 후보자에게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경제수장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정책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주 큰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4대 부문 개혁이 있습니다. 공공, 금융, 교육, 노동. 이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이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고용 절벽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던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일부 단점을 더 보완해가는 이런 역할이 가능한 분위기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야당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야당은 늘 이런 개각을 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건 맞습니다만 이번 개각의 장점은 아주 훌륭한 분들로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로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이제 탈당 이후의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그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될 대한정당 제1야당으로서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분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야당의 역사에는 항상 이러한 역동성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 야당이 굉장히 좀 평균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는 그러한 통합과 또 상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극복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의 현재 상황이 분열로 보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더 다른 큰 통합의 길로 또 갈 수도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당 내부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한 30명 정도가 탈당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위기 시대에 당 구성원들이 더 결속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김한길 전 대표도 거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써가면서 이제 사퇴를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정걸 원내대표도 지금 당무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해야 되고 지금 협상도 할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결국에는 그런 비주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도파에서도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어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걱정의 발언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냥 단순히 봉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 당 구성원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새누리당한테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의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의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잠식하는 걸로 나타나고도 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컨벤션 효과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병폐가 낳은 사실 탈당인데요. 예. 야당이 선거 전만 되면 꼭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들고 분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대선 앞두고는 다시 합당하고 이합집산을 계속 해오는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분이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그 혁신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모든 사항들이 보면 빈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추진한 이런 성과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친노 세력이 지나치게 당을 장악해서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휘두르고 당내의 어떤 권력을 본인들끼리 움켜쥐기자 하는 이런 포석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결국 안철수 의원이 전국 정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호남신당 정도로 만들어낼 겁니다. 선거 때 좀 몇 석을 얻겠죠. 그러면 다시 이 선거가 끝나면 또 대선을 앞두고 또 대선 후보 통해서 또 통합한다고 또 통합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이런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보겠는가. 그리고 저희는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안철수 의원이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결국 호남의 어떤 밑바탕을 둔 호남신당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저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끝날 때쯤 공천 탈락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 공천을 탈락하고서 안철수 신당한테 간다? 그분이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 모아서 당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뭐 권은희 의원, 김동철 의원, 지금 뭐 거론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이미 탈당을 하신 김동철 의원도 있고요. 권은희 의원도 지금 뭐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새정치연합의 그 뭐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가장 뭐 금성탕지, 뭐 또는 뭐 텃밭이라고 불렸던 광주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네,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발 좀 제1야당 정신 차리고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좀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진보 세력이 텃밭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심이 저희들에게 좀 나눠져 있는 것, 다른 것과 나눠져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회초리를 좀 강하게 드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참 사실 갈등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호남의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 역할을 좀 더 잘해서 이 60년 민주당의 역사를 세우고 전통을 지켜온 호남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회초리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지에서 정치를 하는 현역 의원들이 좀 괴로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자부심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선 때는 분리하고 대선 때는 합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울어진 차이를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극복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전혀 정치 이념과 성향이 다른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 JP와 DJP 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권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그러한 역동성이 생명이긴 하나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사실은 이 당내 권력 투쟁에서 밀린 상황에 안철수 의원이 그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사실 실망하고 문재인 대표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당까지 가는데 결국 그래야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신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장우 대변인께서는 그 남의 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당 대변인답게 제1야당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격려도 하시고 이런 말씀 해주셔야지 그 상처에 자꾸 소금 치시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시는 것 이장우 대변인께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선거 때 앞두고 매일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짓 하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집권 여당이나 잘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 너도 나도 진실한 사람임을 자부하고 나서는 분들 많습니다. 진박이냐 친박이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진실하다면 왜 뻔한데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가느냐. 험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경쟁력이 있는 분들 또 대중성 있는 분들 또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어 지도자급 분들은 험지에 가서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여러 가지 공천 혁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는 것이야말로 당연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한 분이야말로 진정한 당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험지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공천 얘기하고 있고 서로 선거구 획정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충청 지역의 사실상 험지입니다. 야당으로서 험지고 여당으로서 사실 험지일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에서 이렇게 출마해서 되시는 분과 험지에서 싸우는 분들과는 정말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선거구 획정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선거구. 그렇습니다. 저 역시 제 지역구와 옆 지역구가 합구가 되는 대상인데 아직 지역구가 합구가 안 돼서 저도 정치 신인이나 다름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 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충청이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저희 당 소속 구성원들은 정말 국민께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앙당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당에 정말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원내대변인 입장으로 질문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의원으로서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건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은 어떤 당리 당략이나 당 내부의 갈등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정치도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진심 어린 호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인 말씀 좀 더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솔직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니까 험지, 대전 동구 지역에서의 그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충청도는 늘 여야가 팽팽하게 접전하기 때문에 험지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에서 뚫고 오르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호남이나 영남이나 공천만 주면 당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과 이 지금 정부와 이 당이 함께 공동 책임을 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이런 곳에서 공천만 주면 당선된 분들의 역할이 미비허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천 과정에서 이 투명성과 개혁성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이 충청도 같이 험지인 곳 아닌 곳에서 이 공천만 주는 곳에서도 그런 투명성과 경쟁력을 잘 뚫고 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은 분들이 국회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지도부가 잘못하면 이건 정말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잘못하건 또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건 이런 게 곧바로 영향을 받는 이른바 뭐 미국식 얘기입니다만 레드 스테이트 뭐 블루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가 되는 스윙 지역이 되는 것의 가장 큰 단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오면서 또 실망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굉장히 팽팽하게 거르고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그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요동이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뭐 저희들 이장우 대변인이나 저나 초선 의원인데, 뭐 저희들이 큰 흐름을 뭐 끌고 가거나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인 것 같아서 우리 이장우 대변인님 저하고 이 방송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토론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몇 번이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 대변인의 입장이니까 또 그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사실 이렇게 경쟁력이라는 게요,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인기가 좋았을 경우 후보자가 조금 약했는데 되는 수가 있지만, 결국은 선거를 보면 결국은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 정책적인 마인드,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결국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인물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대변인, 박수현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